아침 6시 한숙자는 늘 그랬듯 정확한 시간에 눈을 떴다. 69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체조를 마친 후 작은 주방에서 미숫가루 한 장과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웠다. 복지주택 302호 18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이 퇴직 후 3년째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네. 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복지주택 앞마당에는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들이었다. 최소한 겉으로는 그래 보였다. 숙자도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사회복지사로 30년을 일하고 퇴직한 평범한 노인,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복지주택에 들어와 조용히 살아가는 어머니.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한숙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매일 아침 미숫가루를 마시며 그녀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작은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들을 보며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오늘은 2천만 원 정도 올랐네. 숙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계좌 잔고와 주식 보유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노인들이 사용하기엔 너무 복잡해 보이는 금융 앱이었지만 숙자에게는 익숙한 도구였다. 사실 한숙자는 20억 가까운 자산을 보유한 숨겨진 자산가였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받은 급여의 상당 부분을 주식과 적금에 투자해왔고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받은 사망보험금 8억 원, 그리고 퇴직금까지 더해져 현재의 자산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그녀는 투자에 대한 안목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경제신문을 읽는 것이 취미였고 보수적이지만 꾸준한 투자로 자산을 불려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큰아들 근한의 목소리가 들렸다. 45세의 근한은 어머니를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왔다. 그나마 형제 중에서는 자주 오는 편이었다. 어머, 근한아. 일찍 왔네? 숙자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으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여기 생활이 불편하지 않으시고? 근한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르게 조급함이 엿보였다. 괜찮아. 여기 사람들도 좋고 관리비도 저렴해서 부담 없어. 숙자는 아들에게 차를 내주며 대답했다. 근한은 어머니의 대답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에게는 숨기고 있는 큰 고민이 있었다. 3년 전 시작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가게는 문을 닫았고 은행 대출금 3억 원이 고스란히 남았다. 아내는 매일 스트레스로 병원을 들락날락했고 고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머니, 혹시 저축 같은 거 좀 있으세요? 근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 숙자는 아들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근한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는 몰랐다. 근한아, 엄마가 뭐 있겠니? 퇴직금은 이 집 보증금으로 다 들어갔고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비 충당하는데. 숙자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복지주택 보증금은 전체 자산에서 보면 미미한 금액이었다. 그래도 혹시 적금이라도. 근한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정말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은데. 숙자는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이 돈은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다. 언젠가 자신이 치매에 걸리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나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날 저녁 근한이 돌아간 후 숙자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이 야속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자신이 가진 돈을 자식들이 안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아올까봐 걱정이었다. 숙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의 저축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월급의 70%를 저축한 기록, 주식 투자 내역, 보험료 납입 기록까지.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철저히 준비해왔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숙자는 수첩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돈은 내가 마지막까지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거야. 하지만 그녀도 모르고 있었다. 며칠 후 일어날 일을. 근한이 어머니 집을 나오면서 우연히 탁자 위에 놓인 은행 통장을 본 것을, 그 통장의 잔고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복지주택의 밤은 조용했다. 숙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30년 동안 모은 이 돈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말로 자식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숙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한 일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일어난 숙자는 또다시 스마트폰으로 자산 현황을 확인했다. 19억 8천만 원. 어제보다 또 조금 늘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창밖에서는 복지주택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자식 자랑을 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승진했다더라. 딸이 새 집으로 이사 간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숙자도 가끔 그 자리에 앉았지만 자신의 진짜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것을,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숙자야, 오늘 장 보러 같이 갈래? 옆집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네, 갈게요. 숙자는 대답하며 문을 열었다. 평범한 복지주택 할머니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20억이라는 거대한 비밀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은 어머니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급하게 적어놓은 숫자들이 그의 눈에 또렷이 들어왔다. 농협은행 5371이 잔고 3억 2천만 원. 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몰래 확인한 것이었다. 3억이라고? 이게 말이 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자신에게 엄마가 뭐 있겠니? 라고 말했다. 퇴직금은 보증금으로 다 들어갔고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한다고 했다. 그런데 통장 하나에만 3억이 들어있다니. 그녀는 곧바로 차 안에서 아내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이야. 엄마한테 돈이 있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복지주택에 사시는데 무슨 돈이?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직접 봤어. 통장에 3억이 있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정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3억? 정말? 그것도 하나 통장에만 그렇다고. 혹시 다른 통장도 있을 수 있어? 정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여보, 그럼 우리 빚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한도 같은 생각이었다. 은행 대출금 3억,
사채 5천만 원, 카드. 빚까지 합치면 4억 가까이 되는 빚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는데 갑자기 희망이 보였다. 일단 수영이한테도 알려줘야겠어. 그날은 바로 동생 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영아, 너 지금 시간 있어? 급한 일이 있는데. 30분 후 수영은 오빠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42세의 수영은 6개월 전 결혼한 신혼부부였다. 남편 태구와 함께 산 아파트의 대출금 때문에 매달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한테 돈이 있다. 네? 무슨 소리예요?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수영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해갔다. 3억이요? 정말? 내가 직접 봤어. 그런데 생각해봐. 엄마가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셨잖아. 그리고 아빠 돌아가실 때 보험금도 받으셨을 거고.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숨기신 거죠?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날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다. 수영도 마찬가지였다. 신혼집 대출금 6억 원 때문에 남편과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남편 태구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며 전 재산을 부동산에 묶어 놓았는데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었다. 오빠, 우리 정말 어려운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우리를 믿지 않으시는 건가?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어머니의 숨겨진 재산을 어떻게든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수영아, 너 엄마 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저요? 왜 제가? 엄마가 너를 더 좋아하시잖아. 딸이니까 덜 의심하실 거고. 수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내일 가볼게요. 다음 날 수영은 남편 태구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다. 태구는 평소 숙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적극적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영이 밝게 인사했다. 어머, 수영아. 태구도 왔네. 어서 와라. 숙자는 딸과 사위를 반갑게 맞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어제 근한이 다녀간 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통장을 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병원 모시고 간다든지. 수영이 평소보다 다정하게 말했다. 아니야, 괜찮어.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니까. 태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 좀 춥지 않으세요? 보일러 틀까요? 아니야, 괜찮아. 가스비 아끼려고 안 틀어. 그때 수영이 부엌으로 가더니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게요라며 찬장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은 혹시 다른 통장이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수영아, 그냥 물 한 잔만 줘. 괜찮아. 하지만 수영은 계속 찬장을 뒤지며 어머니, 약은 잘 챙겨 드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다가 식탁 서랍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발견했다. 어머니, 이거 정리 좀 해드릴까요? 통장이 여러 개 있네요. 숙자가 급하게 일어났다. 아니야, 그냥 둬. 내가 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영은 몇 개의 통장 표지를 슬쩍 보았고 거기에는 다양한 은행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어머니, 통장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그냥 예전에 쓰던 거야. 다 비어 있어. 하지만 수영과 태구는 확신했다.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영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의논했다. 여보, 장모님이 정말 돈을 숨기고 계신 것 같아. 그러게. 통장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어. 분명히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저축해 놓으신 거야. 태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근한이 형이 본 게 3억이었잖아. 통장이 O-6개는 되던데. 혹시 10억도 넘을 수 있어? 10억이요? 장모님이 30년 공무원이었고 장인어른 보험금도 받으셨을 테니까. 충분히 가능해. 수영은 가슴이 뛰었다. 만약 정말 그 정도 금액이라면 자신들의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다음 날 수영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몇 개나? 제가 본 것만 O-6개예요.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그나는 흥분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오빠 어머니가 왜 우리한테 숨기시는 걸까요? 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할까 봐서겠지. 하지만 수영아, 생각해봐. 그 돈은 결국 우리 거잖아.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엄마가 도와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특히 나는 장남이니까 엄마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어. 수영은 오빠의 말에 동의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를 챙긴 건 저예요. 오빠는 바빠서 자주 못 오셨잖아요. 뭐, 내가 언제?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복지주택 알아봐 드린 것도 다 제가 했어요. 순간 형제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수영아, 그래도 내가 장남이야. 어머니 재산은 장남이 관리하는 게 맞아. 무슨 소리예요? 21세기에 무슨 장남 타령이에요? 어머니를 더 많이 돌본 사람이 권리가 있는 거죠. 전화 통화는 점점 격해졌다. 어쨌든 우리 둘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엄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네, 그러죠. 더 이상 숨기시면 안 돼요.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자신이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그날부터 근황과 수영은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친절하게. 숙자는 갑자기 변한 자식들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자식들이 자주 와서 반가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아채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건강 어떠세요? 혹시 목돈 들어갈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엄마, 여기 복지주택 말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떠세요? 자식들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눈치챈 숙자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그토록 감춰온 비밀이 들통난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식들이 자신의 돈 때문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숙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면 차라리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한숙자는 며칠째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식들의 갑작스럽게 늘어난 방문 횟수와 달라진 태도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특히 어제 수영이 와서 어머니,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그 말투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꼈다. 새벽 5시 숙자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복지주택 단지는 아직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황인주 언니 생각이 나네. 숙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황인주는 3년 전까지
이 복지주택에서 함께 살았던 친구였다. 그녀도 숙자처럼 꽤 많은 저축을 해둔 상태였는데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일어난 일들을 숙자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인주의 자식들도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다며 서로 경쟁하듯 찾아왔다. 장남은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살아요라고 했고, 딸은 엄마, 제가 더 넓은 집을 구해드릴게요라고 했다. 하지만 인주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장남은 받은 돈으로 사업 확장을 했다가 실패했고, 딸은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다시 인주에게 와서 더 달라고 했다. 엄마, 이것만 마지막이에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셔야죠. 인주가 거절하자 자식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어머니가 우리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모셨는데. 심지어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 아니에요?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인주는 스트레스로 몸이 나빠졌고 자식들은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버렸다. 남은 재산은 자식들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들었다. 마지막에 인주는 숙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숙자야, 자식들한테 돈이 있다는 걸 절대 알려주면 안 돼. 그 순간 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돈덩어리가 되는 거야. 숙자는 그때 인주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숙자는 깜짝 놀랐다. 아침 7시에 누가 올까? 어머니, 저예요. 근한이에요. 숙자가 문을 열자 근한이 정미와 함께 들어왔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근한아, 이렇게 일찍 왜? 어머니, 저희가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근한의 표정이 심각했다. 정미도 마찬가지였다. 숙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이 얼마예요? 숙자는 순간 숨이 막혔다. 결국 들통이 난 것이다. 근한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돈을? 어머니, 이제 숨기지 마세요. 제가 통장을 봤어요. 농협 통장에만 3억이 있더라고요. 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정미가 나섰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아시잖아요. 근한이가 빚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돈이 있으시면서 도와주지 않으시다니. 그건,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빚만 좀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저희도 살 수 있잖아요. 근한이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혼자서 그 많은 돈을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사업 경험이 있고, 너 사업 실패했잖니. 숙자가 처음으로 날카롭게 말했다. 그건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수영과 태구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영이 들어서더니 오빠 부부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어요? 수영아, 잘 왔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을요? 근한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수영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다. 오빠, 그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놀라시잖아요. 성급하긴 뭐가 성급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야 해? 태구가 끼어들었다. 형님,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요.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매달 원리금만 500만 원씩 나가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지. 수영이 소리를 높였다.
오빠,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평생 모신 돈인데. 그럼 넌 받지 말고 나 혼자 받을게. 그게 아니라요. 받더라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어머니를 더 많이 돌본 건 저예요. 또 그 소리야? 내가 장남이라고. 2024년에 무슨 장남 타령이에요? 어머니, 그렇죠? 그동안 병원 모시고 다니고 복지주택 알아봐 드린 게 다 저잖아요. 숙자는 자식들이 자신의 앞에서 돈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자신이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의 결말인가?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만해. 숙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엄마 앞에서 돈 가지고 싸우고 있어? 근한이 변명하듯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 맞아. 내가 보고 있잖아.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내 돈에 관심이 있었니?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바빴으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와? 수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너희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를 모를 줄 알아? 태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숙자는 태구를 노려봤다. 내가 부동산 투자 실패한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욕심부려서 생긴 빚을 내가 갚아줘야 한다고? 태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장모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하든 내 자유야. 내 돈, 내 집이니까. 근한이 나섰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혈육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구시면. 혈육? 숙자는 비웃었다. 혈육이면 엄마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돈만 바라보고 올 게 아니라. 어머니는 어려운 게 뭐가 있으세요? 돈도 많이 있으시고. 나도 늙었어. 언젠가는 몸을 못 쓰게 될 거고 병원비도 많이 들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야. 정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때 되면 저희가 모시죠. 지금 당장은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너희가 모셔? 숙자는 황인주 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황인주 언니처럼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수영이 깜짝 놀랐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도 그렇게 될 거야. 돈 받아서 쓰고 나면 엄마는 짐이 되겠지. 근한이 애써 참았던 화를 터뜨렸다. 어머니, 그럼 그 돈 가지고 혼자 뭐 하시려고 그래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을 돈 아니에요? 그 순간 숙자는 결심했다. 상속? 숙자가 차갑게 웃었다. 누가 너희한테 상속해준다고 했어? 네. 내 돈은 내가 쓰겠어. 너희들 주려고 모은 돈 아니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당황했다. 어머니. 수영이 울먹였다. 울지 마. 내가 정말 어려우면 내가 벌어서 해결해. 남편이 실패한 투자 때문에 생긴 빚을 엄마한테 떠넘기지 말고. 어머니, 그럼 정말 저희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한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숙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너희가 정말 효도하고 싶어서 오는 거라면 도와줄 수도 있어. 하지만 내 돈만 노리고 오는 거라면 앞으로 오지 마. 어머니, 나는 결심했어.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쓰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내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숙자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내 방식대로 살겠어. 너희들도 너희 방식대로 살아.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자식들만 남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 안에서 숙자는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다. 변호사 사무소, 신탁계약, 재산관리. 그녀의 진짜 반격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한숙자는 자식들이 떠난 후 3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그녀는 인터넷을 뒤지며 재산 관리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신탁계약, 유언장 작성, 기부 방법 등을 꼼꼼히 조사했다. 69세의 나이에도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났던 그녀는 곧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찾았다.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숙자는 강남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며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재산 신탁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언제 방문 가능하신가요? 내일 오전에 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숙자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차려입고 강남으로 향했다. 복지주택에서 강남까지 가는 것은 그녀에게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물었다.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숙자는 대답을 흐렸다.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생각보다 화려했다. 숙자는 잠시 위축되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한숙자 고객님이시죠?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실에서 김준호 변호사는 숙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20억 가까운 자산을 신탁으로 관리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리고 일부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일부는 제가 살고 있는 복지주택 환경 개선에 쓰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고객님, 혹시 자녀분들은 이 결정에 대해 아시나요? 그들은 제 돈을 자기들 빚 갚는데 쓰려고 해요. 저는 그게 싫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고객님, 이런 규모의 재산이라면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런 기부를 하신다면 상관없어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는 숙자의 단호한 의지에 감탄했다. 그는 평생 법률 업무를 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다. 일주일 후 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 숙자는 자신의 재산 중 15억 원을 신탁으로 묻고 매년 일정 금액을 자신의 생활비와 복지주택 개선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기부에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5억 원은 비상금으로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계약 체결 하루 만이었다. 평범한 은퇴 사회복지사, 알고 보니 20억 자산가. 복지주택 거주하며 10억 기부 결정. 아침 뉴스에 나온 이 제목을 본 그나는 커피를 쏟을 뻔했다. 여보, 큰일이야. 그나는 아내 정미를 불렀다. 왜 그래? 엄마가 뉴스에 나왔어. TV 화면에는 숙자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과 함께 복지주택 거주 69세. 여성 20억 자산을 신탁으로 관리하며 사회환원 결정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었다. 정미가 소리쳤다. 20억이라고? 어머니가 20억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나는 곧바로 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영아, 뉴스 봤어? 지금 보고 있어요. 오빠, 이게 정말 우리 엄마 이야기예요? 그런 것 같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복지주택에 사는 69세 사회복지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10억을 기부하신다고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면서. 한편 복지주택에서도 난리가 났다. 이웃 할머니들이 숙자의 집 앞에 몰려들었다. 숙자야, 정말 내가 뉴스에 나온 거야? 20억이나 가지고 있었어?
우리는 몰랐어. 너 정말 대단하다. 숙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담담하게 인정했다. 네, 맞아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와, 그럼 우리 동네 부자였네. 그런데 자식들은 뭐라고 해? 자식들. 숙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자식들은 제 결정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때 복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 숙자를 찾아왔다. 한숙자 어르신,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숙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숙자는 생전 처음 TV 인터뷰를 했다. KBS 저녁 뉴스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숙자입니다. 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르신, 20억이라는 큰 금액을 혼자 모으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월급의 70%를 저축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도 있고 주식 투자도 꾸준히 했고요. 그런데 왜 복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요. 그리고 여기가 편해요. 이웃들도 좋고, 자녀분들은 어르신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제 돈을 자신들이 쓰려고 했어요. 빚을 갚는데 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용도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부를 결정하신 건가요? 네. 제가 평생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했으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복지주택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고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숙자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복지주택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었다. 진짜 멋진 할머니시다. 자식들 빚 갚아주지 않으신 게 현명한 판단. 20억을 혼자 모으신 게 대단해. 복지주택에 사시는 이유가 이해가 됨. 언론 출연 요청도 쏟아졌다. 토크쇼, 다큐멘터리, 신문 인터뷰까지. 숙자는 선별해서 몇 개만 응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일종의 시니어 스타가 되었다. 특히 60세 이상 재정관리법이라는 주제의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한숙자 어르신, 서울시에서 시니어 재정관리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복지주택관리소장이 제안했다. 제가 강연을요? 네, 어르신의 사례가 많은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숙자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그리고 첫 강연에서 300명의 청중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회복지사였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공부하고 투자했습니다. 청중들은 숙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가장 중요한 건 자립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노후 준비예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용기가 나네요. 저도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숙자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편 자식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당황하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에서도 내 어머니 뉴스에 나온 분이야? 라는 질문을 받았다.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웠다.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으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수영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이 내 어머니 대단하시다. 너는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은 어머니에게서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들이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강연 영상을 본 후에는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수영이 남편 태구에게 말했다. 뭘? 어머니 돈 말이야.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태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장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인데 우리가 함부로 생각했네. 그난도 아내 정미와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자식들은 선뜻 어머니를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제 유명인이 된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떤 얼굴로 찾아가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중 숙자가 먼저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다. 그나나 수영아, 우리 한번 만나자. 어머니, 너희들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엄마도 생각해 볼 게 있거든. 숙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자식들이 받을 상처도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의 피부치였고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약속된 만남을 앞두고 숙자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자식들에게도 기회를 주되 조건을 걸어보려고 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숙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돈만 생각한다면 정말로 인연을 끊겠어. 숙자의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숙자는 복지주택 근처 카페에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3주 만에 보는 자식들과의 만남이었다. 그 사이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복지주택 할머니가 아니라 언론이 주목하는 시니어 멘토였다. 어머니, 먼저 들어온 수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뒤이어 들어온 근환이 고개를 숙였다. 태구와 정미도 함께였다. 숙자는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3주 전 자신의 앞에서 돈을 두고 싸우던 그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앉아. 숙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자식들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을 저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그 돈 때문에 싸우기까지 했고 근한도 거들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었는데. 태구가 말했다. 장모님, 제가 부동산 투자 실패한 것까지 장모님께 떠넘기려 했던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정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숙자는 자식들의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명세 때문에 겉으로만 그러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너희들이 내 강연 영상을 봤다고 들었어. 숙자가 말했다. 네, 봤어요. 수영이 대답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시고 투자도 하시고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한이 말했다. 숙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지금은 뭘 원해?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머니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네. 저희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다만, 어머니와 관계가 나빠진 게 너무 슬퍼서 근한히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가 좋아서 찾아뵐 수 있게. 숙자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웠다. 황인주 언니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모두 그렇게 말했다. 좋아.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제안이요? 숙자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내가 요즘 강연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복지주택 환경 개선 사업도 시작했어. 여기에 너희들이 참여해봐. 자식들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시니어 복지 향상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가 기부하기로 한 돈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할 건데 너희들이 이 일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사회에도 기여하는 거야. 숙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근한이는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시니어 복지시설 운영 관리를 맡아봐. 월급도 주고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도 줄게. 어머니, 수영이는 사회복지 쪽 일을 도와줘. 내가 꼼꼼하니까 복지주택 환경 개선 사업을 담당해봐. 이것도 정당한 급여를 줄 거야. 태구와 정미도 각각 회계관리와 행정 업무를 맡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자식들이 긴장했다. 이 일을 최소 2년은 해야 해. 그리고 중간에 다른 돈 달라는 소리 하면 바로 그만둬야 하고 다시는 내 돈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숙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 2년 동안 이 일을 성실히 하고 정말로 시니어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 내가 진짜 유산을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 볼게. 어머니, 그럼. 다만 그 유산도 너희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복지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조건으로만 줄 거야. 예를 들어 더 많은 시니어 복지주택을 짓는다든지. 수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동안 돈밖에 생각 안 했는데. 그건 너희가 증명해야 할 일이야. 나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근한이 물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정말로 인연을 끊는 거야. 내 재산은 100% 사회에 기부하고 너희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야.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것은 어머니가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 태구가 먼저 말했다. 장모님, 저는 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 실패로 가족들한테 피해만 줬는데 이번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정미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도 동참하겠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어머니 뜻을 따라가고 싶어요. 수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할게요. 사실 저도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말 보람 있는 일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근한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실패한 이유가 결국 돈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숙자는 자식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6개월 후 시니어 복지 향상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근한이 관리하는 시니어 복지시설은 입소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좋았고 수영이 담당한 복지주택 환경 개선 사업으로 여러 복지주택의 거주 환경이 크게 나아졌다. 무엇보다 자식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전처럼 돈 걱정에 쪼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오늘 복지주택 어르신들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수영이 보고했다. 엘리베이터 새로 설치한 거 정말 좋아하세요. 근환이는 어때? 제가 관리하는 시설 어르신들이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정말 이분들이 좋아져서. 근환이 쑥스럽게 웃었다. 태구도 말했다. 장모님, 회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숙자는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한편 숙자 자신도 더욱 바빠졌다. 강연 요청은 계속 쏟아졌고 시니어 재정 관리에 관한 책 출간 제의도 받았다. 방송 출연도 정기적으로 하게 되었다. 오늘 MBC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출연 제의가 왔어요. 복지주택관리소장이 전했다. 아, 그 프로그램은 산에서 사는 사람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도시에서 특별하게 사시는 분들도 나와요. 어르신처럼 복지주택에서 20억을 모으신 분 같은. 숙자는 웃었다. 글쎄요, 너무 유명해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계속 커졌다. 정부에서도 시니어 정책 자문을 요청해왔고 여러 지자체에서 복지주택 모델 사업 자문을 요청했다. 1년 후, 근한, 수영과 그들의 가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보람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1년 동안 도운 어르신이 500분이 넘는다고 해요. 수영이 뿌듯하게 보고했다. 그래, 그럼 우리 목표 달성했네. 근한이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일 시작할 때는 어머니 유산 받을 생각도 있었어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수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엄마 유산 같은 거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하는 일로 충분히 행복해요. 숙자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만족스러워했다.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 내가 마지막 발표를 할게. 자식들이 긴장했다. 내 유산은 정말로 이 복지사업 확장에만 쓸 거야. 너희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네, 어머니.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 재단을 너희가 계속 운영하고 거기서 받는 정당한 급여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 일을 평생 해라. 재단이요? 응. 한숙자 시니어 복지재단 만들 거야. 내 재산으로 시작해서 더 많은 시니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식들은 감동받았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평생 사업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건 없어. 너희가 증명했잖아.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한숙자는 이제 7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한숙자 시니어 복지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그녀는 시니어 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 자식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했다. 근하는 시니어 복지시설 운영 전문가가 되었고 수영은 복지주택 환경 개선 전문가가 되었다. 어머니, 오늘 대통령상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다. 시니어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태구가 말했다. 숙자는 웃으며 말했다. 이 상은 내가 혼자 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과 함께 받은 거지. 어머니, 처음에는 너희들이 내 돈만 노리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어.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수영이 말했다. 엄마, 사실 저희가 변한 게 아니라
엄마가 저희를 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네. 만약 엄마가 그때 저희한테 돈을 그냥 줬다면 저희는 지금까지도 돈만 밝히는 사람들로 살았을 거예요. 근한도 거들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진짜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사는 방법을. 숙자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다.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모습이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가족이 아니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행복해하는 가족. 그럼 이제 정말 완성됐네. 우리 가족. 네,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숙자는 복지주택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3년 전 자식들이 자신의 돈을 노리며 찾아왔을 때의 상황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고 자식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황인주 언니, 보고 있어?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 그리고 성공했어. 숙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20억이라는 돈은 이제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 돈은 수천 명의 시니어들의 행복을 위해 쓰이고 있었고 자식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은 한숙자라는 평범했던 할머니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었구나. 숙자의 깨달음과 함께 그녀의 새로운 인생 이막은 계속되고 있었다.